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추운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바깥의 바람은 살이 에이듯 따갑습니다. 그래도 다들 마음은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저는 글쎄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연말과 연초를 늘 항상 싫어했었습니다. 그건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 뭘 하시나요? 저는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랑 이러쿵 저러쿵 시간을 보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정말 가족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 하지만 끝내 천벌을 내려야만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부디 재미있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 제 소원은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앉아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일기장에는 두런두런 가족들이 한 식탁에 모여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저는 그랬던 적이 손에 꼽힙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저녁 식사를 엄마 아빠와 함께 먹으면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지고 싶은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어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엄청나게 눈치를 주셨거든요. 아이, 누가 밥상머리에서 입을 열지? 이야기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예의야.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란다. 봐봐, 잠시 딴 생각을 하니까 반찬을 흘리잖니. 아버지께서는 예의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항상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디 나가서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그건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저는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마다 긴장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혼이 나지는 않을까, 괜히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을 이야기했다가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혼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을 흘리지 말아야지, 지저분하게 먹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먹어서 반찬이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몰랐습니다. 저에게 반찬 투정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제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식탁에 올라와서 손도 대지 않으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귀한 음식도 못 알아본다면서 그럴 거면 밥을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글쎄요, 요즘 시대엔 이런 것도 전부 자식들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저 때는 급식이라는 게 막 시작되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음식이라는 것을 먹고 싶든 먹기 싫든 무조건 남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죠. 아무튼 저희 부모님 요상하게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가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엄격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에 대한 애정에서 나오는 엄격함이 아니라 본인들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저에게 엄격하게 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 조금 머리가 커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인가에 대한 시선이 저희 부모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 그게 비록 가족들을 지치게 만드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체면이 우선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중간고사라는 것을 보았을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 서울대를 나오신 공부의 신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사업을 하시며 승승장구를 하고 계시던 신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중간고사 성적이 아주 처참했거든요. 전교 1등은 바라지도 않으니 반에서 1등은 해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제 첫 성적은 반 인원 29명 중 16등이었어요. 그 성적표를 받아보시고 저희 아버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집안의 수치라고 이런 성적을 받아올 때까지 뭘 했냐면서 꾸짖으셨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물론 제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험이 다 끝난 다음인데
다음에는 잘 보면 된다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자비라는 것은 없었죠. 똑똑한 아버지, 사업가인 어머니께서는 제가 서로를 닮지 않았다고 밀어내셨어요. 도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저 모양이냐고 흠집내기 바쁘셨죠. 저희 부모님은 친근한 다른 부모님들과는 다른 사이였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는 사람처럼 서로를 앙숙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너는 뭘 하길래 애 성적에는 관심도 없고 애가 뭘 하는지도 모르냐고 서로에게 저를 떠넘기기 바빴고 제가 보는 앞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고성이 오고 가고 그 앞에 제가 우뚝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집은 늘 쓸쓸했어요. 집은 커다랬지만 그 공간이 꽉 채워지지 않고 늘 비어 있었어요.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부모님은 각자의 일로 바빠 집에 오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만 제 편이었어요. 늘 항상 저를 보고 집에 돈이 있으면 뭐 하냐고 자식 새끼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집구석이라며 불쌍하다 하셨죠. 하루는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평소 아버지 서재는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었는데 제가 아버지 서재에서 몰래 컴퓨터를 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자료 하나를 날려먹은 겁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지금처럼 스마트하지 못했거든요. 실수 한 번에 파일이 날아가 버렸는데 그게 아버지께는 엄청 중요한 자료였나 봐요. 아버지께서 노발대발 화가 나셔서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마셨죠.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쏘스라치게 놀랐고 당연하게도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알아? 남들도 나한테 불쌍하대. 부모가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자식 새끼 하나도 살피지를 않는데 그게 행복한 가정이겠냐고. 나한테 불쌍하대. 내가 일하는 아줌마한테까지 그런 동정을 받아야 해? 엄마 아빠가 오죽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게 눈에 보였으면 일하러 온 아줌마한테 내가 불쌍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저에게 관심을 더 주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제가 학교 다녀온 것을 반겨주고 제 먹거리를 신경 써주시던 아줌마를 두 번 다신 볼 수 없게 된 일 뿐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저에게 불쌍하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거든요. 물론 제 말 실수였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어려서 필터를 거치지 못하고 말을 했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학교에 돌아오고 나서도 잘 갔다 왔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차단해버렸어요. 웃긴 게 제가 그렇게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제 할 일만 하니까 오히려 거슬리는 게 없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늘 바쁜 부모님 때문에 저는 늘 외로웠고 혼자였습니다. 당연히 사회성도 떨어지게 되었죠. 뭐만 하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TV 프로그램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전부 대본 일거다. 세상에 저런 일이 어디 있냐며 비웃기 바빴어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하고 다니는 행색이 멀끔하고 돈이 좀 있어 보이니까 호기심에 들러붙었었던 친구들도 제가 까칠하게 나오니 싸가지가 없다면서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근데요, 오히려 그 혼자인 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다니지 않았어요. 과외만 받았죠. 남들과 같이 수업을 해봐야 정작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놀고 싶지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과외를 받겠다고 했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반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욕은 먹지 않을 정도로 유지는 할 수 있었어요. 수능을 치르고 대학 합격 발표가 나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20살 3월 달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미루고 미뤄왔던 이혼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별로 충격적인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언젠가는 당연히 이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매일같이 싸움을 반복하시고 같은 방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서로 밥을 같이 먹지도 않는데 무슨 부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고 부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이혼 부부의 모습도 저러진 않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보란 듯이 저에게 이혼 도장 찍고 왔다고 말을 하시는데 왜 제가 20살이 된 다음에서야 이혼을 했는지 알게 됐죠. 뭐 좋은 이야기라고 길게 하겠냐마는 그래도 네가 20살이니 자립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다린 거다.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줄 거고 기본적인 생활비는 네 엄마가 줄 거야. 그래도 뭐 생활비 부족하고 용돈 더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 아닙니까? 자식이 저 하나라서 다행이었죠.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건지 20살이 되자마자 이혼을 한다는 게 벼러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성년자 자식이 있으면 이혼할 때 번거로운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양육권 문제도 있고 서로 떠맡기 싫으니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애초에 애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기 때문에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용돈 받고 등록금을 받을 때 말고는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웃긴 건요, 그 사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재혼이라니?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도 모르는 애정 결핍 비슷한 것이 생긴 것 같았어요. 완벽한 가정이라는 것을 꿈꾸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었죠. 행복한 다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저는 절대로 저런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비뚤어진 형태로 자라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 저의 끼니를 챙겨주며 가족이진 않았지만 가족처럼 저를 챙겨주었던 아줌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에게 불쌍하다고 했던 그 아줌마요. 저는 그 틀에 박힌 사람처럼 굴었어요. 한 번은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였죠. 너도 이제 취직하지 않았니? 생활비를 언제까지 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지금까지 준 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새 가정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나한테 주는 생활비가 아까워요? 엄마는 지금 가족이 마음에 들어요? 엄마가 원하던 가족이냐고요? 얘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마음에 들지 그럼. 네 아빠랑 지금 남편이랑은 달라. 일이 바쁘다고 해서 가정에 소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네 아버지가 얼마나 잘난 척 유세를 떨었니? 나랑 버는 돈이 크게 차이 나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척. 아우, 진절머리 난다. 그런 사람이랑 왜 결혼을 했는데요? 사랑했으니까 나도 낳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가 키우는 애는 엄마가 낳은 애도 아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내가 낳아야지만 내 자식이야?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있는 법이야. 가슴으로 낳은 자식은 끔찍하게도 챙기면서 정작 엄마가 낳은 나는 왜 안 챙기는데요? 엄마, 내가 어디 취직했는지는 알아요? 내가 어디 사는지는 알고 우리 집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잖아. 내가 무슨 꼴로 뭘 해먹으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 너 뭐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왜 그래? 내가 생활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줬고 네 아버지도 용돈이라면 서운치 않게 준 걸로 안다. 나는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챙겨야 할 식구가 있다고. 네 아버지는 재혼도 안 했잖니? 그럼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 가서 돈 달라 그래 부족하면.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어떻게 자기 배로 낳은 자식에게 애정이 없어도 그렇지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할 수 있는지 속상했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라는 사람에게 대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든 것도 아니었죠. 일방적으로 저 혼자 화를 낸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기가 팍팍 죽어서 집안에서는 네 아니요 말고 다른 말은 하지도 못했던 저에게 주는 보상 심리 같은 것도 섞여 있었어요. 나이 26살에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춘기병에 걸린 중학생처럼 큰 소리를 냈다니까요. 이럴 거면 그냥 낳지를 말지. 돈이면 전부 해결되는 줄 알아요? 남의 자식은 자기 자식처럼 끔찍하게 아끼고 정작 자기 자식은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위선이야, 위선이라고. 엄마가 남들 눈에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잘 알아서 하는 말인데 내가 나중에 다 까발릴 거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위선이라고? 꼴도 보기 싫은 네 아버지랑 지지고 볶고 산 이유도 다 너 때문이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엄마만 힘들었지. 내가 얼마나 눈치를 보고 비사회적 인간이 되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은 거잖아. 그게 엄마가 생각하는 가족이야.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돋보이게 해줄 장식. 그게 엄마의 가족이라고. 재혼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는 중인 사업가. 그 타이틀이 탐나서 그런 거잖아. 제가 소리를 빽 지르니까 어머니는 당황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셨죠. 늘 고분고분하고 주는 대로 받아먹던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황당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다독여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죠. 아마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저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애가 저러냐고 한 소리를 한 것 같았어요. 정작 아버지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괜한 어머니의 짜증을 받아내야 했겠죠. 그게 화가 나신 건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침대에 내려놓고 딴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떠들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썼죠. 그렇게 26살에 정신적인 독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까지 전부 없애버렸어요.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은 사람이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애도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똑같은 삶을 살기 싫었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퇴색이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 결혼 생각이 없으니 연애도 귀찮더라고요. 쓸데없는 일로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저를 위한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게 더 이득일 거란 생각을 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요, 그냥 평범했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이는 흔하디 흔한 대한민국의 남자였습니다. 뭐 하나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히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딱 평균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177cm, 몸무게도 72, 킬로그램으로 뱃살이 조금 있는 평범한 체형이었고 생긴 건 어디 하나 눈에 담기는 것 없는 평범함의 극치였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저는 가지지 못한 다정함이 있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이 베풀기를 좋아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늘 밝고 주변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주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사람은 본인에게 결핍이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 정반대의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고 하던데 그게 제 이야기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받아본 적 없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죠.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티라는 것을 잘 내지 않는데 우리 남편은 제 기분이 어떤지 바로바로 알아차리더라고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배가 고플 시간에 간식을 가져다 주고 제가 피곤해할 시간에 찾아와서 잠을 깨우는 농담을 건네곤 했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곁에 두면 정말 눈치가 빨라서 편하다는 사람, 그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지만 유독 저에게 시선을 더 주곤 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시선을 더 주게 되었고, 저의 애정 결핍을 눈치챈 남편은 더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평생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제 벽이 활짝 열리자 저도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저에게 요즘 좋은 일 있냐고, 로또라도 당첨이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죠. 저희 부모님의 재산이 아마 로또를 넘길 거라 생각하긴 했지만 이미 부모님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죠. 오로지 남편이라는 사람 딱 한 명으로 저의 어둡고 시퍼렇던 인생이 밝은 핑크빛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의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늘 까만색 혹은 무채색의 옷들만 즐겨 입던 제가 치마도 입고 밝은 여러 색이 들어간 옷을 입고 꽃단장을 하니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죠. 사회성이 없어서 늘 모진 말을 뱉던 저에게 대놓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속으로 다들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미루고 미뤄왔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제가 가족에게서 받았던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꺼려 했었어요. 어차피 결혼이라는 것은 더 나중의 일 아니겠냐고. 남편이랑 연애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지금을 더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저희 나이가 30 중반에 다다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조금이라도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말이야, 당신이 이제는 나를 깨고 나왔다고 생각해.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가서 실수라도 할까 봐 그게 걱정인 거지. 솔직히 나 어르신들 대하는 게 조금 겁나고 불편하긴 해.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어. 남편이 든든하게 늘 버텨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믿어보자 싶었어요. 그리고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가정집 거실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을 보고 혹시 오늘이 제사를 지내는 날인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집에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니 제사를 지낼 때 부려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어서 놀랐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가 온다고 해서 오로지 저 하나 먹이려고 그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으신 것이었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평소에 집밥을 먹는 게 소원이었다며. 우리 아들, 딸들은 말이야, 집에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지겹다고 하는데 집밥 먹는 게 소원이라는 말 듣고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는지 몰라. 내가 그래서 오늘 차릴 수 있는 음식은 다 차려봤어. 어머님,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히 감사히 잘 먹어볼게요. 남으면 싸가면 되지. 이거 다 우리 이쁜 며느리 먹으라고 차린 거니까 배 터지게 먹어. 알았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따뜻한 밥 먹고 싶으면 이야기해. 내가 차려줄 테니까. 아이고 짠한 것. 바깥 음식이 암만 맛있어 봐야 엄마가 해준 것만 못한 법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정말 각종 산해진미 음식들을 차려주셨어요. 저에게 뭐가 더 먹고 싶은 건 없냐고, 다음에는 말만 해주면 어떻게든 차려주겠다고 말을 해주시는데 꼭 어릴 때 저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먹고 싶은 건 더 없냐고 물어봐 주셨던 아주머니 같았어요. 제가 유일하게 사람의 정기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아주머니요.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갓 지은 쌀밥에 생선구이, 고기 산적을 먹어본 기억이 있었나 싶었죠. 제가 저도 모르게 훌쩍거리니 시어머니께서 휴지 한 장을 뽑아주시더라고요. 맛있지? 맛있으면 원래 눈물이 나는 법이야. 내가 이거 차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다고.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점수 따려고 준비 많이 했는데 많이 먹어. 제가 민망하지 않게 옆에서 말 한마디 건네시면서 챙겨주시는데
정말 이런 가정에서 자란 남편이 부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첫 만남에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가 이런 가족과 가족이라는 관계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길을 고스란히 밟게 될까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가치관을 흔들어버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먹을 것을 많이 챙겨주셨었는데 제 자취집 냉장고가 늘 항상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냉장고가 가득 찰 정도로 반찬이며 뭐며 보내주셨어요. 집에서도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된다는 시어머니의 요구 때문이었지요.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 반찬들 아까워서 못 먹고 있었는데 상하기 전에 다 먹어야 된다고 빈 반찬 그릇 가지고 오면 새로 담아주신다고 하셔서 매번 싹싹 비웠죠.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에 점점 가까워질 때쯤 저희 집에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제 어머니요. 제가 자취를 한 게 20살부터였으니까 13년 동안 한 번도 저희 집에 와보신 적이 없었던 어머니였는데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집은 나름 잘 꾸며놓고 사네. 예, 내가 다른 건 아니고 부탁 하나 하려고 왔다. 여기 사인 좀 해줄 수 있니? 이게 뭔데요?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더니만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더라고요. 반찬으로 가득 차 있는 냉장고를 보면서 의외라는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먹는 줄 몰랐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놀라울 일은 아니긴 했죠. 다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내민 서류를 보던 저는 기가 찼습니다. 그 서류는 어머니가 하시는 사업에 대한 지분을 포기한다는 서류였어요. 예, 넌 무슨 가지볶음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그러니? 아휴, 대단하다. 살림꾼 다 됐네. 당장 시집가도 되겠어? 거 서류 다 읽었으면 사인 좀 해라. 그게 내가 이번에 우리 남편 쪽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었는데. 됐어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남이니까 지분 탐내지 말아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포기할 테니까 이만 가세요. 아휴, 끝까지 다 읽은 거 맞아? 예. 너는 이렇게 잘해 먹고 살면서 어쩜 나한테 밥 한 끼 먹고 가라는 소리도 안 하니? 우리 아들은 나한테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던데. 그럼 그 아드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면 되시지. 왜 저한테 그래요? 그거 제가 만든 반찬 아니니까 관심 끄세요. 우리 어머님이 해주신 거에 손대지 말라고요. 어머님? 예, 너무 나 몰래 결혼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부모 없이 결혼식 하는 건 아니지.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하는지 나도 당연히 소개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소개를 받고 싶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할 사람이 있는 거지. 아무튼 사인했으니까 가세요 이제.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사업해서 번 돈으로 뭔 헛짓거리를 하시는 건지, 제 뒷조사라도 한 건지,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집이 어디인지 다 알아내서는 혼자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저희 시어머니를요. 도대체 제가 소개시켜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왜 자기 멋대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 소식을 다음 날 시어머니께 듣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별말 안 하셨어. 그냥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정말 엄마 같은 소리만 하고 가셨다.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보탬은 되어야 하니까 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명함 하나 주고 가셨어. 저는 정말 쪽팔렸어요. 결혼 준비까지 그렇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실 줄 알았겠어요? 시어머니께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했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신혼집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대출을 풀로 받으려고 하니까 갚아야 할 돈이 막막하기도 했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슬쩍 꺼내시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돈 필요할 때 말을 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이 딱 적기 아니냐고요. 솔직히 저는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몇 번이나 제 옆구리를 찌르시더라고요. 아니, 대출을 풀로 받아봐야 너희만 힘들지 않겠니? 너희 애는 안 낳을 거야? 아이 낳으면 들어가는 돈이 또 얼마나 많다고. 눈 딱 감고 부탁 한번 하자. 응? 시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제가 무시를 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쓰라고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 상태였어요. 결국 눈 딱 감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는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을 좀 보태달라고 하니까 괜히 웃음을 한번 흘리시는데 그게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요. 결국 그렇게 돈을 지원받아서 덕분에 대출 없이 신혼집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결혼식 준비는 나름 순조로웠어요. 결혼식 날 작은 해프닝이 있었죠. 어머니야, 제가 결혼하는 걸 알았으니 그렇다 치지만 저희 아버지까지 등장하실 거란 생각은 못 했거든요. 서로 혼주석에 혼자 앉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뒤에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가 저한테 호들갑을 떨면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시누이는 평소 좀 염치와 눈치가 없는 분수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저기 화은 뭐야? S로펌이면 엄청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 아니야. 그리고 그 사돈어른 말이야. 아이, 올케네 친정어머니. 국내 코스메틱 브랜드 사장 아니야?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형님? 내가 저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이력서를 매년 넣었었거든. 결국 다른 데 취직해서 결혼하고 간뒀지만 아니 올케네 집 어마어마한 부자였네. 근데 그걸 여태 왜 숨겨왔어? 그게 무슨 소리냐?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아니 부모도 못 받고 혼자 산 거 아니었어? 취직한 이후엔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등록금이나 생활비 지원은 해주셨었죠. 지금은 두 분 이혼하셔서 각자 생활하고 계시고 저도 별로 도움 받을 생각 없고요. 아니 빵빵한 부모가 있는데 왜 도움을 안 받아? 당연히 받아야지. 옳게 나 우리 애 어린이집 들어가면 다시 재취업할 건데 어떻게 연줄 좀 못 쓰나? 신우는 저에게 저희 어머니 회사에 입사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식을 막 마치고 피곤함에 쩔어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더라고요. 제가 미적지근하게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시어머니께서 슬쩍 거들더라고요.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런 거 서로서로 나누고 그러는 거지. 너도 좀 기다려봐. 나중에 네 올케가 알아서 옆구리 찔러줄지 어떻게 알아. 그런 말이 확실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선에서 잘 거절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누이는 생각보다 더 염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쯤 지났나?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면서 본인도 취직을 해야 하는데 빨리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연주를 대줄 수 없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저희 어머니 회사가 구멍가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걸 몇 개월 내내 조르는 겁니다. 자리 하나 못 알아봐주는 치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가 마치 가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찌나 말을 콕콕 찌르면서 잘도 하는지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족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가족의 중요함을 몰라서 그러는 건가? 옳게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 엄마 회사에 나를 좀 꽂아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그 회사에 꼭 취직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5번이나 넣었었다고. 형님, 5번이나 이력서를 넣었는데 5번 다 떨어졌으면 저희 어머니 회사랑은 안 맞는 게 아닐까요? 다른 회사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라고 옳게? 지금 나를 뭐 무시하는 거야? 내가 운이 나빠서 떨어진 거겠지. 내 능력이 뭐가 어때서 그래?
시누이는 경력이 그닥 좋지도 않았었어요. 오래 다닌 회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괜찮게 다닌 회사에서는 업무 실수를 한 뒤 결혼을 한다고 사직서 내고 튀었더라고요. 제가 괜히 어머니 회사의 시누이 이야기를 했다가 무슨 꼴을 보게 될지 몰라서 소개를 시켜주고 싶지 않기도 했죠. 우리 시누이 책임감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꾀병도 장렬이었거든요. 툭하면 손목이 아프다, 툭하면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본인 아이도 괜히 저에게 떠넘겨서 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되려면 아이를 돌볼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제가 제 아이만 잘 키우면 됐지 시누이 아이를 돌봐주면서 예행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시누이네는 심해부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이 한량 체질인 건지 여기도 오랜 시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진득하게 일을 못하는 성격이었죠. 부창부수라고 어쩜 그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거기다가 애는 무슨 자신감으로 셋이나 낳았는지 더 모를 일이었죠. 매번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시댁에 와서 넋두리를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취업 자리를 알선해줬으면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그런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시누이가 거기서 실수라도 하면 제가 더 난처해지지 않겠어요? 가족끼리는 오히려 이런 선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지 않니? 아니, 벌써 1년 가까이를 졸랐는데 쟤도 집에서 돈도 못 벌고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쟤는 오죽 답답했으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어머님, 솔직히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할 생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요, 가족이라고 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회사에 취직을 알선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건 더 보기 싫고요. 너는 지금 우리 딸이 당연히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이고, 참 서운하다, 서운해. 아, 내가 너를 얼마나 내 딸처럼 예뻐했는데 너는 고작 그런 부탁 하나 못 들어줘서 아유, 이래서 집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와 못 받은 아이 차이가 나는 거지. 아, 가족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아도 먼저 자리를 알아봤을 거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상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따끈한 밥을 해주고 싶다고 반찬까지 챙겨주시고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언제든지 소갈이 할 일 있으면 털어놔도 된다고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그깟 취업 자리 하나 때문에 돌변하신 것 같아서 서운했죠. 남편은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은 차마 가족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서 나쁜 년은 저 하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과는 또 살짝 어긋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시누이는 저에게 점점 더 틱틱거렸죠. 본인이 이번에 전세금 문제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제가 취업 자리를 알선해주지 않아서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이사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너무 논리에 맥락이 없지 않겠어요? 취업 자리를 알선해주지 않아서 돈을 못 모았다니. 그래서 이사를 못 간다니. 누가 들으면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칠 이야기였죠. 문제는 그런 시누이의 땡깡에 온 가족이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무시를 하면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고 더 밟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어느 날부터 저에게 은근히 꼽을 주고 제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거라고 상처를 후벼 파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전부 다요. 저는 정말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얻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외톨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 2달쯤 더 흘렀을까요? 저에게 믿기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고 새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분명히 아픈 기색 한번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웬 투병 중 사망했다는 건지 놀라서 장례식장에 가니 새아들이 저에게 상복을 전해주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와서 짐이 되고 싶진 않으시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딸 마음 들쑤시기 싫다고요. 성격상 안 본다 안 본다 하면서도 아프다는 거 알면 병원에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이거 꼭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그건 통장이었어요. 앞에 비밀번호가 써져 있는 통장이요. 제가 회사 지분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었잖아요. 사실 어머니의 회사가 한번 크게 휘청겼었대요. 그때 재혼을 한 새아버지네 집안에서 큰 도움을 주셨고 나중에 새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약속을 하셨나 봐요. 법적으로 저도 자식이기에 유류분 소송이 생길지도 모르니 미리 장치를 해두신 거였죠. 다행히 그 투자금으로 어머니의 회사가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저에게 회사 지분을 포기하게 만든 게 미안하다며 현금을 유산으로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지도 몰랐으니까요. 아버지께도 연락은 남겨놓았지만 해외 M&A건으로 출장을 가 계시다는 답장이 왔죠. 그래도 딸이라고 상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3일간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잠깐 왔다 갔어요. 아니 그럼 회사 사장이 죽었으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올케한테도 지분 있는 거 아니야? 올케가 뭐야 유류분 소송? 그런 거 하면 회사 임원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취직할 수 있잖아. 직장인 대출 그거 되는 거지. 나 당장 전세금 올려줘야 한단 말이야. 저한테 그런 지분 없어요, 형님. 애초에 지분 포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와서 소송도 못해요. 제가 제 스스로 사인한 거라. 뭐야? 아니 그러면 그 재산이 전부 새 아들한테 넘어간다는 거냐? 아이고 이 답답아. 그런 걸 빨리빨리 챙겨 써야지. 아니 어떻게 한 치 앞도 모르고 거기다가 사인을 해. 아이고 그러면 너는 뭐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건지 저한테 통장 하나를 남기고 가시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회사 경영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시댁 식구들은 입을 떡 벌렸죠. 저는 장례식장에 다녀와 지친 몸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언제부터 저희 집에 있었던 건지 저를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드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짐도 대충 던져놓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아침부터 장지에 다녀와서 정말 피곤했거든요. 오후 4시쯤이 되어서야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서 시댁 식구들이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11시쯤 집에 왔는데 아직까지 저희 집에 있을 줄은 몰랐죠. 저는 제가 거실에 대충 던져두었던 가방이랑 옷을 걸어두려고 챙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방 자크가 열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닫아두었거든요. 이상한 마음에 가방을 뒤지는데 어머니께서 남겨주셨다던 통장만 쏙 사라진 겁니다. 혹시 제 가방에 손대신 분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고 가신 통장이 없는데 통장 보신 분 있어요? 올케 덕분에 너무 고마워. 나 있잖아. 사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 많았거든. 차라리 옆 단지에 괜찮게 나은 아파트를 사는 게 이득인 것 같다고 생각도 했고. 근데 글쎄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뭐. 전세금 5천만 원을 올려주냐 아니면 어떻게든 대출 끌어당겨서 4억 5천이 더 주고 옆 단지 아파트를 하느냐 고민했었는데 그걸 올케가 똑하니 해결해줬지 뭐야. 덕분에 나 집 생겼어. 여태 남의 집 전세로 얹혀 살다가 내 집 마련했다고. 이게 바로 결혼 7년 만에 얻은 신혼집인가 싶더라니까. 내가 어릴 때 결혼해서 집도 없이 결혼했잖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남기고 간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형님 집을 샀다고요? 내가 찜해놨던 집이었거든. 정말 우리 엄마 집으로 담보대출까지 받으려고 했었다니까. 딱 4억 5천 필요했는데 그 통장에 5억 들어있더라. 그래서 내가 빼서 썼어. 통장 비번도 떡하니 적혀있던데. 올케 고마워. 올케 덕분이야. 그건 도둑질이죠. 도대체 제 돈을 왜 마음대로 그렇게 써요? 제 돈인데요. 얼씨구,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왜 억울하냐? 이년아, 뭐가 억울해? 너처럼 애정이 부족한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준 우리한테 고마워서라도 그 정도는 해야지.
당연히 나눴어야 하는 법이야. 네가 가족이 없어서 그런 걸 모르는 거지. 저한테 가족이 없긴 왜 없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도 계신데. 아 진짜 보자 하니까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5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이 인간들이 미쳤어. 이 아줌마가 돌았어 정말.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함부로 내 돈을 빼das어? 제가 열이 받아서 확 그냥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다들 눈만 꿈뻑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려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지경이었거든요. 눈이 횟가닥 돌아서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아줌마 하니까 시누이도 입을 떡 벌리대요. 어머,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아줌마, 이년이 진짜 미쳤나? 아니 내 며느리한테 생긴 꽁돈 좀 나눠 썼다고 아줌마 소리를 들어야 하냐? 이년이 정말 위아래도 없이. 꽁돈? 뭐가 꽁돈인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남겨준 유산인데 그게 왜 꽁돈이야? 그리고 유산은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닌데 왜 가족끼리 나눠서 써? 아이고 법 잘한다. 잘 알아. 그렇게 똑똑한 인간이 왜 이런 무식한 것들이랑 가족으로 인연을 맺고 살아? 딴 데 가서 살지. 그래. 내가 이 무식한 것들이랑 가족을 맺는 게 아니었는데. 나 법 잘 알지? 우리 아빠가 변호사인 거 잊었어? 내가 누군지 까먹었지? 나 대한민국에서 잘 나간다는 S로폼 대표 변호사 딸이야. 너네 내 돈에 함부로 손댄 거 그거 제값 톡톡히 받게 될 거다. 그 말에 가족끼리 무슨 돈 가지고 소송을 하냐면서 쉰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리라는 소리를 하지 않겠어요? 막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온 며느리한테 밥이나 차리라면서 저에게 남겨진 유산을 지들 멋대로 제가 자는 사이에 썼다는 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더라고요. 제가 자는 사이에 어떻게 가방을 뒤져서 그런 간 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저는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전화를 할 일이 없는데 전화를 걸었으니 깜짝 놀라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보란 듯이 제가 당한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죠. 아버지께서는 지금 막 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1시간 내로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를 마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배를 벅벅 긁고 있는 남편놈까지 깔깔거리면서 비웃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그걸 왜 사돈어른한테 일러? 사돈어른도 말이야 잘했다고 하시지 않겠어?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야 당연지사한 일이지. 저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정확하게 1시간 반이 지난 뒤 현관문 벨이 띵동하고 울렸습니다.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고 문을 열었는데 경찰이 우르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다 놀랐죠. 전혀 예상치 못한 경찰의 등장이었으니까요. 시모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데 그 표정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경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죄목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뻔했죠. 부당한 금전 이득을 취했고 도둑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미란다 법칙을 읊는데 실제로 들어보는 건 처음이라 신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끌고 가고 그래요? 그 돈 때문에 그럽니까? 그거는 며느리 돈인데 며느리가 써도 된다고 했다고요. 제가요? 언제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저도 들었어요. 제가 아파트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나한테 돈 쓰라고 했잖아. 혹시 올케 뭐 정신병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추하더라고요. 제가 쓰라고 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 마냥 정신병자로 몰아가는데 만약 저 혼자만 있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이렇게 거짓말들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잘도 하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거기다가 다정하고 평생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놈이 제 시선을 피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무는데 정말 배신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런 놈을 믿고 평생 의지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서약까지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경찰관들 뒤에서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 5명이 영화처럼 멋있게 딱 등장을 했습니다. 평생 저에게 좋은 소리 한 번을 하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이었고요. 우리 딸이 정신병자라고? 참나. 형사님들, 제가 보증합니다. 우리 딸이 정은 없어도 정신은 멀쩡해요. 그리고 애가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해도 5억이나 되는 돈을 지가 한 푼도 안 쓰고 장례식 갔다 오자마자 시댁 식구들한테 쓰라고 던져줬겠습니까? 예? 일단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다 같이 사이좋게 경찰서에 가게 되었죠. 거기서도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박박 우겼는데 증거가 떡하니 나왔죠. 그건 바로 은행 CCTV 장면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시어머니의 할 것 없이 통장을 덜렁 들고 와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누가 봐도 수상한 몸짓으로 돈을 송금하고 있더라고요. 수상함을 느낀 은행 직원이 뭐 도와드릴 건 없냐고 말을 걸자 화들짝 놀라면서 손을 허이허이 줬는데 나쁜 짓 하다 걸린 어린아이처럼 그러더라니까요. 저희가 이 의뢰 받겠습니다. 의뢰인은 통장 지어준 적이 없다고 하시고 그 돈을 무단으로 송금하신 이력도 있어요. 저희 의뢰인께서 그 돈을 사용해도 된다고 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휴, 아니 그런 증거를 왜 우리한테서 찾아요? 예? 전현이 쓰라고 줬다니까. 그러니까 차용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자, 통화 내역 같은 거 있으시냐고요? 지금 저희 의뢰인이 쓰라고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박박 우기시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5억입니다. 거기다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이었다고요. 그러면 차용증 같은 것이 당연히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시댁 식구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죠. 실제로 저는 그 돈을 써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그 돈을 빼다 쓸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했기에 가방을 거실에 덜렁 던져놓고 침대에 누워버린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은 실전이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변호사들이 시댁 식구들을 애워싸고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자 시댁 식구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죠. 아니 며느라가야 지금이라도 네가 우리한테 쓰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돈 어차피 예상치도 못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인데 우리 딸이 조금 쓰면 어떻다고.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5만 원도 50만 원도 아니고 무려 5억이라는 돈을 간독하게 도둑질을 했으면서. 도둑질이라니. 우리는 그냥 당신이 가방을 아무 데나 던져놓길래 막 써도 되는 건 줄 알았지. 미안해. 근데 이미 잔금 치러서 계약도 마무리했고 그건 천천히 누나 내가 살면서 갚으면 되지 않을까? 일단 빌려준 걸로 하자. 차용증도 쓰면 되잖아. 그래, 내가 갚을게. 못 갚으면 나중에 집 팔아서 갚으면 되지 올게. 네가 우지 급하면 그랬겠어? 지금 당장 갚을 거 아니면 감옥에 가셔야죠. 남의 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빼다 썼는데 그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죠. 아니 지금 뭐 가족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예,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갚는다잖아. 갚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감옥은 별개죠. 도둑질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시어머니는 천벌이라도 받은 듯한 얼굴을 했어요. 그러더니 형사를 붙잡고 자기가 돈을 쓰자고 했다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펑펑 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라고 끝까지 감싸더라고요. 결국 그 돈 돌려받았습니다. 계약까지 끝낸 집이라 위약금 물고 돈 돌려받은 게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결국 시누이가 살던 전셋집 빼서 남은 돈 채워서 저한테 갚았고요. 시누이는 돈이 부족해서 결국 집 못 구해서 시댁으로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심해부만 시누이한테 미친 짓 했다고 욕을 사발로 퍼부었대요. 그래도 지도 능력 없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조용히 짐 싸들고 시댁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예상하신 대로 저는 이혼했습니다. 어떻게 이 꼴을 보고 얼굴 마주보면서 밥을 먹고 한 이불 덮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따끈한 밥 한 공기가 뭐라고 그 온정에 깜빡 속아서 이런 더러운 꼴을 보게 되었을까요? 제가 애정결핍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남에게서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놀았던 전 시댁 식구들은 평생 용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와도 간간히 연락은 하고 지냅니다. 나이를 먹고 저도 이혼을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두 분이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집안끼리 서로 중매를 서서 만나신 거였더라고요. 애정이 없이 조건만 보고 한 결혼이었으니 당연히 정 붙이기도 어려웠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혼 후에 각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니까 자식인 제가 짊어진 상처가 없진 않지만 새 출발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새 가족에게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께서도 그 소식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제 아버지고 또 이번 소송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아버지네 로펌에서 신경 하나 쓸 일 없이 잘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늘 호랑이 같이 무서웠던 아버지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네요. 딱 한 가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없는 것 같으니 누구를 만나거든 꼭 자기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 하고 싶으신 건가 웃기더라고요. 그래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못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빈말이라도 그런 대답은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 바보 같죠?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있어요. 남에게서 가족의 온정을 찾다가 된통당했지만 정작 남 같았던 가족에게서 아주 조금의 애정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부모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한 구석에 저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은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람 꼼꼼하게 따져가며 쉽게 또 가볍게 마음 주지 않고 단단한 마음 들고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